여러분의 정신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얼마나 받으세요? 혹시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깨지는 않으십니까? 오랜 화병으로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있고 늘 우울하다 이런 분도 계시죠? 지금 들으시면서 저거 내 얘기야.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와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의기투합한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일대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 그리고 뇌과학자죠. 한양대 장동선 교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화제의 인터뷰 두 분의 경고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 교수님, 장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두 분을 따로따로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도 같이 설지 몰랐어요. 네, 사실 저희도 이번 주에 직접 얼굴 본 거는 처음입니다. 네.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의기투합하게 되신 거예요? 장 교수님? 다른 백그라운드가 저희가 오늘 할 얘기 중에 하나가 자살인데 예. 저희가 발견한 한 가지가 유튜브에서 자살이라는 키워드를 치시면요. 예. 그 거의 1위, 2위로 이제 한국어로 검색되는 두 영상이 제 장동선이 궁금한 유튜브에 올렸던 자살 관련 영상과 장동선 교수 콘텐츠랑 네, 예. 그 다음에 유퀴즈에 나오셨던 나종호 교수님의 이야기 컨텐츠예요. 두 분께 1위, 2위예요. 근데 거기에 거의 매주 굉장히 많은 절망을 겪으신 분들의 댓글이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예전 건데도. 네, 조회수도 계속 올라가고. 계속 조회수도 올라가고. 네. 정말 100만 넘는 조회수고. 근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이야기나 절망에 대한 얘기를 어딘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이거를 할 데가 없으니까 저희 영상에 찾아와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고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SNS로 나누다가 와 굉장히 심각하다.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같이 하다가 귀인을 만나게 됐죠. 네,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님께서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 자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김용 총재가요? 네네.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또 어떤 정책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장동선 박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가 다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최근 몇 달 됐죠? 한 3-4달 매주 모여서 줌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있고 줌으로 회의를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미국에서 잠시 귀국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봉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번 주에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그래서 심리학, 정신의학, 뇌과학 그리고 심지어 댄서, 작곡가, 방송인 이렇게 12명이 모여서 저희가 각각으로 나뉘어서 연구하고 액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이게 정말 대한민국 정신건강의 큰 위기다라는 걸 천명을 하고 어떤 종류의 캠페인이나 정말 이 자살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군요. 김용 총재님을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세계은행 총재, 전 세계은행 총재, 동양인 최초의 아이비리그 다트머스대 총장,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는 분으로 그 유명했던 게 이게 해외 넷플릭스에는 영상도 나와 있는 게 에이즈 문제가 가장 심각하던 시기에 아프리카에서 이거 아무도 해결 못하고 약도 처방 안 되고 하는 거를 정말 그 당시에 그 젊은 의사로서 가서 이걸 왜 해결 못하냐라고 해서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던 캠페인을 하셨어요. 실제로. 네. 같이 오지 그러셨어요 오늘. 같이 모시려고 했는데 언어적인 장벽이 좀 오늘 있어서. 오전에 출국하셨어요. 출국하셨어요. 다시. 알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이분들이 지금 만난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좀 하나 확실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종호 교수님. 2년 전에 저랑 미국에서 전화 인터뷰 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자살이라는 행위를 한국 언론들은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하더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것 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고 그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좀 벌어졌고 저는 그 뒤로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것도 봤습니다. 보셨어요. 왜 자살 혹은 사망, 숨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가? 왜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하는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 자살의 원인 중에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과연 어떤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개인의 나약함이라든가 개인의 의지 문제로 치환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줄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사실 궁극적으로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또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었던 화두는 이게 어떤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죽음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네.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이 사실은 자살을 좀 미화하는, 마치 능동적으로 뭔가를 선택한 것처럼 돼서 미화가 되고 오히려 부추기는 게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미화까지는 아니고요. 뭔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디어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네, 저는 너무 그래서 그 변화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거기서 큰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이 일단 용어 정리는 됐고요. 한국인의 정신 건강이 더없이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나 교수님이 어떻게 진단하신 거예요? 정신 건강을. 일단 정신건강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OECD 자살률을 지난 1998년에 1위를 한 이후로 거의 한두 해 빼고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신질환하고 혹은 정신적인 힘듦하고 굉장히 연관이 커요. 그래서 그게 어떤 큰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1위 뉴스 들은 게 한참 전인데 계속 1위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10년 이상 사실 이게 유지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개입해서 다 낮췄거든요. 핀란드든 일본이든. 사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우리가 2020년부터 한 대략 3년 동안 코로나19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아프시고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전체 수치를 지금 통계로 보면 3만 5천 명 정도가 2023년 8월까지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수치보다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가 10,000명 이상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략 13,000명에서 15,000명이 목숨을 잃으시고 수치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대략 40분마다 1명, 그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기도 하는 해가 있었고요. 40분마다 1명씩? 2시간마다 3명. 꾸준히 20년 동안. 세상에. 그래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출산율 문제는 이제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되는 세상에 과연 우리가 아이를 낳고 싶은가?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 문제 역시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연결이 돼요. 되는 거네요, 진짜.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우리가 한 아이를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국가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나서야 될 때라고 그렇게 우리 국민이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차원의 문제, 개인이 나약해서 이렇게 치환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 정도 되면 40분에 1명씩 목숨을 끊는 이런 정도 상황이면 같이 나서야 할 때다. 이 말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저 꼭 말하고 싶은 게 이 수치를 이야기하면서 더 충격이었던 거는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정신건강이나 자살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한민국이 최하위예요. 잠깐. 그 문제를 질문이 정확히 뭐였냐면 내 정신건강에 대해서 자주 생각한다. 혹은 내 정신건강, 나의 정신건강, 멘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문제까지 그냥 나의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정신적 웰빙에 대해서 정신적 웰빙에 대해서 그랬더니 제 최하위예요. 자살률은 1등인데.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자주 생각한다 그래요. 근데 한국은 절반 이하고요. 유일하게 절반 이하로가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본 거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자랐는데 그런 교육이나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나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정신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하는 게 너무 서툴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수많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동료들과 가족과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막 카톡도 하고 이러지만 자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해 본 적이 저도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40분마다 한 명씩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그 대화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나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이 반 이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라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저출산 문제다 하면 저출생 얘기를 해야죠. 근데 자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 정신건강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너무나 무감해져 있는 상태다. 저는 이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모여서 이거 정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 위기다라는 그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었습니다.
장동성 교수님 이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뇌과학자신데 네. 이 자살이란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게 된 이유가 물론 뭐 뇌와 관련된 이야기여서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아픔, 상처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로 그 자살을 하신 분들을 10대부터 20대에 걸쳐서 많이 봤고요. 저도 10대, 20대에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실패했고요. 다행히 아주 다행히.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키워드를 만나게 되거나 자살한 분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울컥하면서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통계나 연구로도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고민하는 마음의 상태까지 가려면 얼마나 괴로운가라는 부분을 그 예전에 그 상태를 좀 경험했던 적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저의 경우에는 그때 어떻게 보면 되게 오지랖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를 의사에게도 데려가고 매일 아침 얘가 잘 있나 보러 오고 심지어 이 환경에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같이 이사 가서 다른 곳에 와서 새로 뭐 다른 걸 해보자라고 저를 케어해줬던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한 명. 근데 이게 저는 되게 굉장히 운이 좋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빠져나올 수 있었던 케이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심지어 가족이 있고 관심을 기울이더라도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이야기 오늘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조금 더 들을 거예요. 그 자세히 좀 이야기를 들으면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고. 근데 나 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그러셨잖아요. 두 분 다 자살이라는 얘기를 공론회장으로 꺼내야 한다. 꺼내고 이야기하고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이래야 된다고 하셨는데 작년이었던가 재작년이었던가 우울증 갤러리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모여있는 어떤 카페 같은 건데 거기서 얘기를 해보자고 모인 사람들끼리 자살을 부추기고 뭐 심지어 너 못하지 뭐 이러다가 실제로 자살하는 모습을 막 생중계한 걸 올리고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였단 말입니다. 거기는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모인 사람들끼리 얘기해서 부작용 생긴 건데 그렇게 그러진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인데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현상 자체가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너무 양지에서 나누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익명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걸 정말 공론회장으로 꺼낸다는 것은 뭐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러면은 안전장치들이 마련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그리고 항상 조심스러운 거는 제가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주장했을 때 자살이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쓰자는 말은 아니었어요. 단지 우리가 굳이 자살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면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표현이었고 뭐 언론 보도에 있어서는 저는 최대한 보도하지 않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언론 보도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 보도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 이걸 담론으로 끌어내고 대화를 나누고 자살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일본에서 실제로 자살률을 굉장히 잘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자살률을 거의 30% 낮췄어요. 거기 어떻게 했어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이 처음 시작했던 게 결국 자살이 어떤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있는 죽음이라는 그런 인식 전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자살 예방, 성공적인 자살 예방 선례가 그래요. 자, 그럼 그 얘기부터 먼저 하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 얘기를 어떻게 조심스럽게 꺼내고 뭘 도와주고 무슨 캠페인을 뭘 어떻게 해요? 일본은 어떻게 했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일단 공론화를 굉장히 많이 시켰고요.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을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시키기도 하고 자살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뭐 SNS나 그런 뭐 전화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확충을 많이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서 국민들의 사실 어떻게 일본의 그 시작이 저희 캠페인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요. 일본이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시작을 하게 됐냐면 자살 유족들 있잖아요. 자살로 사랑하는 분들을 잃은 분들이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랑 함께 연계를 해서 3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이제 국회에서 그거를 응답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송사에서 이 자살 유족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보도했던 게 굉장히 이슈가 됐고 사실 일본하고 한국이 문화적으로는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살 유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놔뒀냐 대체 어쨌길래라고 그렇지 않아도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낙인을 찍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해서 어딘가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워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당시 일본에서도 그랬고 근데 이러한 부분을 꺼내서 말씀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줬던 부분들이 변화하게 됐던 케이스였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Are you OK라는 종류의 캠페인도 있어서 이게 누군가에게 괜찮냐라고 물어봐주고 주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캠페인이 게이트키퍼라든지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라고 그래서 멘탈 응급 처치 관련된 교육을 하는 캠페인이 또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이걸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사회 전체의 이게 특정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방관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거는 갑자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굴 돕고 싶어도 뭐 보여야지. 그리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돼? 뭘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돼? 종호야, 그래서 너 죽고 싶니? 뭐 어떻게 물어야 돼? 이런 팁을 좀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장동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 응급 그 정신건강 응급 처치사, 멘탈 퍼스트 에이드. 그런 프로그램을 일단 번역을 해서 지금 현재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함께 이제 우리 문화에 맞게 변환을 시킬 수 있는 캠페인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뭐 주변 사람이 걱정이 돼도 어떻게 감지하고 어떻게 질문하고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사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을 하는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자살 예방 신호들을 어떻게 감지하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해서 어떤 식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랑 연계를 해주는지 이런 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이트를 하나 아는 게 중요하겠고 팁을 한 개만 주신다면 시간이 한 30초밖에 일단 남지 않아서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보여. 신호가 와. 뭐라고 첫마디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마음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옆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질문으로는 직접 만약에 정말 걱정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자살 생각이 있니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그게 오히려 자살 생각을 부추길까 봐 많이 조심을 하세요. 근데 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물론 첫 번째 질문 꺼내는 거는 요즘 뭐 힘든 일 있니? 괜찮아? 우리 한번 커피라도 마실까? 무슨 힘들면 좀 얘기도 듣자 이렇게 물어봐주는 사람 생각보다 없습니다.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직접 그 자살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내기는 어렵지만 좀 요즘 많이 힘드니 이렇게 시작을 해주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를 지금 귀한 얘기를 두 분이 주고 계셔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케렌시아 님이 이런 얘기 방송에서 자주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통 없어요. 근데 모처럼 예일대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가 한국에 입국을 하시고 언제 오셨어요? 일요일에 왔습니다. 내일 갑니다. 시차 적응하자마자 가시네요. 내일 출국하시는데 오늘 출연해 주신 거.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 이분이 마침 오시고 장동선 교수가 세상에 이 말씀도 잘하고 개인적으로 해주실 말씀 경험 체험까지도 많은 이분이 여기에 합류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초대하게 돼서 이게 정말 귀한 기회를 오늘 저희 뉴스쇼가 맞은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이 기회를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마지막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 넘어왔냐면 분명히 제 이상해. 분명히 저 친구가 혹은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이상한데
뭘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이 얘기부터 시작을. 자, 일단 이상하다라는 게 조금 광범위할 수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 위험 신호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카드 뉴스나 아니면 이 정보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그널. 네, 이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언어의 변화, 행동의 변화, 감정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어의 변화는 지나가는 말로라도 살아서 뭐해? 나 그냥 확 죽을까? 막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자살에 대한 암시 계획을 언급하는 걸. 아니 근데 지긋지긋해. 살기 싫어. 이런 얘기도 그냥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호가 몇 가지가 겹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일단 언어의 변화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거나 자살을 언급하거나 자기 비하적인 말을 하는 것은 위험 신호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자주 하다 보니까 살기 싫어. 지겨워.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러한 신호가 보이면 얘기라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어? 뭔지 얘기나 들어보자.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인데 뭔가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씻는 일을 멈추거나 아니면 되게 꾀죄죄해지고 자기 자신의 관리를 하는 게 줄어든다. 또는 나 잠만 자고 사람 안 보고 밖에 나가지 않아서 이런 대화를 회피하고 이러한 약간 은둔형 외톨이가 되려는 경향의 어떤 행동의 변화를 보인다. 또는 중요한 걸 남에게 주거나 이런 주변 정리를 하거나 뭔가 약을 모으거나 정보를 검색해보는 등의 행동의 변화가 있으면 이건 되게 큰 위험 신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게 대표적인 뭐 우울증 신호이기도 한데 이건 나종원 교수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이게 뭔가 무엇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무력해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피하는 대인 기피, 무력감, 우울증 그리고 이렇게 죄책감의 표현, 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감정 변화, 정서 변화가 관찰이 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몇 개가 겹치느냐? 몇 가지, 뭐 서너 가지, 네다섯 가지 겹친다. 이거는 우리가 유심히 바라봐야만 하는 신호들이다라고. 그리고 한두 개여도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면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느끼죠. 그러면은 그때는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되게 아침 저녁으로 잘 씻던 앤데 갑자기 안 씻고 막 머리 떡이 지고 침대에 뒤집어 쓰고 나오질 않아. 이러더니 아까 언어의 변화도 있다고. 언어의 변화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도 아예 말 안 하는 경우도 많아갖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것도 언어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원래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말을 갑자기 안 하고 행동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그렇구나. 제가 말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예전에 힘들었던 시기에 제가 너무 바로 그랬나? 근데 제가 그 자살 시도를 했던 시기에 한 1년 정도 거의 모든 수업에도 안 나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방 안에만 있고 그리고 누구랑도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말하는 걸 좋아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갑자기 1년 정도 그냥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냥 방 안에만 있고 그리고 온라인 같은 데서 이런 그 자살과 같은 이야기나 뭐 베르텔 효과라고 해서 죽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쓰고 그러한 주제에 집착을 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그 신호를 읽었던 거죠. 그때 제가 그 얘기 그럼 좀 해볼게요. 그 언제쯤이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이었고요. 20대 중반. 미국에 갔다가 독일에 돌아왔는데 저에게 어떤 학위를 부여해서 미국에서 받았던 박사 학위, 그러니까 박사 오퍼를 가지러 다시 미국에 나가야 되는데 지도 교수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의 죽음도 충격이었는데 그 이후에 제 모든 계획이 다 꼬이는 일들이 지속이 됐고 허리 디스크에 갑상선도 나가고 간도 나빠지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몸이 아팠고요. 그리고 동시에 제 커리어에 있어서 20대 박사를 미국에 갈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다 무너져서 그 이후에 사실 남아있는 건 군대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선택지가. 그러니까 와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내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몸도 아프고 그다음에 해외에 있다 보니까 혼자 있고 가족도 근처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아프고 내 인생의 계획은 다 꼬이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된 어떤 시련이나 배신의 아픔 같은 것도 같이 있었고 이게 오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안 좋은 시기가 누구나 삶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우울하고 그때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했죠. 안 좋은 생각을 했고 다행히 실패했지만 그때 아마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그 친구를 통해서 오지 않았으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의 어머니가 정신과 의사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독일에서 캠페인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들이다 보니까 그걸 아마 좀 더 민감하게 봤던 것 같아요. 야, 네. 그래서 그 친구의 어떻게 보면 구원이네요. 그 친구가 크게 자기 지금도 얘기해보면 막 구하려고 구했다라기보다는 늘 발던 애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좀 심각해 보인다라고 해서 그냥 정말 매일 아침 와서 운동 나가자 끌고 나가고 그 환경에서 주어진 걸 안 되다 보니까 야, 너 꼭 미국으로 가야지만 너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아니잖아. 독일에도 그런 연구소 있고 어디 지원도 해보고 인턴도 시작하고 해봐 해서 다시 제가 트랙으로 올라갈 수 있게 심지어 저랑 새로운 학교로 같이 이사를 갔어요. 세상에. 이 친구도 학교를 바꾸고 저도 바꾸고. 그럼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뭘 한 게 아니라 야 같이 운동하러 가자. 야 동선아 나와. 같이 우리 등산 한번 하자. 싫다고 하죠. 난 잘래. 나는 바깥에 나가기 싫어. 근데 그치. 거의 막 레슬링 하다시피 저를 끌고 나가고 그때는 막 싸웠죠. 야 제발 내버려둬.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친구면은 그렇고 만약 아이 자녀야. 근데 얘가 지금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그리고 뭐 그 자해라는 걸 요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한국에 굉장히 심각한 청소년 문제거든요. 미국도 심각합니다. 미국도 심각합니까? 네네. 일단 그 자해가 여러분 우리가 자해 아이템은 몇 번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눴었잖아요. 요새 그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한 유행이에요. 그걸 올려요 또 SNS에다가 자기가 자기 소원 그은 거를. 이것도 일단 자살의 시그널이에요? 아니면 그건 또 별개예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별개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차이보다 실제로 이제 자해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결국엔 자해도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교육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 자살 예방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삶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의 기술? 네. 그래서 살다가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있고 한데 우리가 그걸 건강하게 이제 대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약간 자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건강하지 못한 방법, 자기를 해치는 방법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교육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자해로 가기보다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단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장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 내가 뭔가 마음이 힘들구나 이런 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굉장히 우리가 약간 미흡해요. 아직 그런 연습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자해라는 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의 표현이기도 한데 사실 다르게 보고 SNS에 올리는 행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나를 봐줘,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라고 하는 비명소리일 수도 있어요. 살고 싶어일 수도 있네 그거는 또. 그거 네 그렇죠.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힘들다. 정말 그냥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근데 애정. 이제 자살을 많이 연구했던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토마스 조이너 교수 같은 경우가 이 대인관계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자살로 가게 된 사람들의 어떤 부분이 다를까라고 할 때 세 가지를 꼽아요. 뭔가요? 하나가 사회적 고립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도 안 봐주고 만날 사람 의지할 사람들이 없고 내가 그 누구도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내가 짐이 된다. 난 루저다. 난 패배자다. 나는 이렇게 살아봤자 사회나 가족이나 누구에게나 짐이 된다라고 하는 큰 어떤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고통에 대해서 두려움을 못 느끼고 고통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에 있어서 반복하다 보면 고통에 둔감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해가 필연적으로 자살로 가지 않더라도 자해를 하는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고통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자살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올라간다라고 자살의 능력치. 그 무서운 것도 무섭지 않게 해낼 수 있을 만큼의 안 좋은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그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사실은 나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과에 찾아가거나 상담을 받거나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거기로 가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데려가서 의사를 보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너 스스로의 상태를 체크해 볼래? 그냥 너가 꼭 아프거나 뭐 이거보다도 너가 지금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괜찮은지 체크해 보자. 이런 형태로 누군가를
전문가를 볼 수 있도록 데려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험 신호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워낙 자기 감정을 읽는데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도 우울해도 우울하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속에서 살잖아요. 네. 좀 스트레스 없이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에 되게 늘 시달리다 보니까 네. 이 정도 내가 감내해야지. 그리고 보통 때와 더 조금 심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더 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도 자다가 벌떡 깨는 상황이 발생할 때도 혹은 화병으로 막 속이 소화가 안 돼. 이럴 때도 야, 내가 이 정도는 참고 넘어가야지. 네. 내 어른인데. 네. 혹은 내가 뭐 가장인데 네. 이런 거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 대한민국이 심합니다. 네. 이게 미국에서 의사시지만 네.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네. 한국에서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 걸 많이 화병. 이야기하고 맞아요. 연구하는데 미국에서 연구를 해요? 한국의 화병을? 화병이 공식적으로 그 진단 매뉴얼에 들어있어요. 네. 화병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HAABYON 진짜로? 네. 화병. 화병? 네. 와 신기하다. 왜냐하면 네. 그토록 이제 한국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감정 표현하지 않고 눌러놔서 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될 때까지 간다라고 하는 게 서구 의사들 입장에서 신기한 거죠. 되게 특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따로 빼서 연구하는 이유가 그 정도로 우리가 감정 표현을 안 하는 문화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자살, 죽고 싶어. 자살할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지긋지긋해. 나 못 살겠어. 진짜 탁 내려놓고 한 3개월만 나 무인도 가서 살고 싶어. 이런 정도 수준이 된 수많은 한국의 한국인들. 네. 학생일 수도 있고, 뭐 가장일 수도 있고, 뭐 워킹맘일 수도 있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라. 좀 좀 내려주세요. 좀 처방전을. 일단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무인도에 가지 마세요. 네, 절대 무인도는 안 좋습니다. 저는 약간 무인도로 가고 싶던데 그거 안 돼요? 그런 마음 무인도 생기죠. 아니에요. 무인도 저는 무인도 가고 싶죠. 약간 몰디브 같은 데 가고 싶어 나는. 그건 너무 아름다운 무인도 아닌가요? 네, 근데 그 무인도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이 되고 내가 짐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잠깐 멈추는 것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 연결, 연대, 그러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수치들을 보면 우리 너무 외롭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외롭고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군가 한 명이더라도 아니면 내가 또 마음이 통하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 좋죠. 이 사회적인 고립을 끊고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가 짐이 된다. 내가 정말 나 같은 거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또 우리나라가 잘 못해주는 게 칭찬해 주는 문화. 나는 너가 정말 좋아. 너란 사람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멋져.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오그라들어서. 그래서 뭔가 그러한 이야기를 서로 좀 해줄 수 있고 연대할 수 있고 마음이 맞는 나를 받쳐줄 수 있는 커뮤니티 그러한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어떠신가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정말 사회적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치유제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자기 돌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정의원 교수를 만났는데 같이 이제 공감을 했던 부분이 정의원 교수님? 네, 저기 만났습니다. 아산에 나오신 거 봤어요. 네네. 그분 내과 쪽 아니세요? 그분? 네, 근데 그분이 아까 그 화병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에 본인한테 오는 분의 절반 이상이 어떤 화병 혹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오신다. 소화가 안 되는데 근데 근원을 찾아가면 화병이야.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꼭 화병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가 기저에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 자기가 인지를 못하면 신체적으로 발현이 돼요. 되게 신기한 게 지금 딱 이 말씀 들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계속 체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가지고 사진도 찍어보고 근데 괜찮대. 위험도 아니래. 그렇게 소화가 안 돼. 계속 소화제 먹고 이랬는데 딱 대학교 가자마자 씻은 듯이 그러니까요. 씻은 듯이 나왔어요. 그런 거죠. 그게 다 결국에 우리가 마음을 읽는, 제가 그때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우리 내 마음 어떠니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너무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측면에서 저는 자기 돌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돌봐요, 자기를? 일단 자기의 스위치를 좀 꺼둘 수도 있고요. 뭐 자기의 이제 스스로 마음 어떤지 읽어주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렇게 스스로 처방을 해주고요. 근데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쭉 자랐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너무 빨리 달리는 트레드밀 같았어요. 러닝머신.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개인 차원에서 쉬어라 이렇게 하면 또 나는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는 옛날에 심지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감기에 걸리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감기에 걸리면 죄책감 없이 쉴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진짜 완전 이해된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완전 이해돼요. 네. 코로나 걸렸을 때 아프지만 네. 이게 진단서 나오고 네.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네. 격리되어 있는 시간이 네. 아프지만 기쁘다.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네. 너 쉬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사회에서조차도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돌보면 그 시간 내가 예를 들면 저 요새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 빠져요. 내가 지금 산책을 갔다 오면 내가 연구를 30분 못 하는데 논문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 나이 먹어서도. 근데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돼서 더 논문도 잘 쓰게 되고 더 연구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한데 조금 더 약간 그 저는 이제 항상 말하는 게 우리 사회의 트레드밀 좀 속도가 줄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정신 건강이 나아지려면 물론 다른 뭐 치료 다 중요하지만 연대감도 물론 중요하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자기를 돌보시고 근데 요새 제 또 걱정은 자기 돌봄이 어떻게 보면 또 타인과의 단절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손절하고 뭐 누구랑 멀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관리도 잘 하면서 사회적으로 더 연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약간 가칭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마음의 구조 신호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저희가 일종의 이 전체 함께하는 분들의 프로젝트 명을 그렇게 정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구조 신호를 읽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내고 있는 구조 신호도 읽어야 되는데 그 나중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첫 번째는 내 마음도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어. 그걸 너무 몰라주고 안 듣고 지나가서 우리가 좀 내 마음은 좀 괜찮은가? 이 질문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화병이 나서 소화가 너무 안 되는 저희 동료들도 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도 책임감으로 그걸 다 참고 또 일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 너무 많잖아. 그리고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제가 진짜 이 얘기를 들으면 더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소화불량 이런 분들이 심해지는 순간이 뭐냐면 너만 아프니? 나 맨날 그렇게 그거 안고 살아. 아니면 야 그 약한 소리 하지 마. 푹 쉬어 그냥. 책상 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장님들 중에.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얘기 약간 냉소적인 썩소 나오면서 아유 아직 고생을 덜 해봤구만 막 이런 눈빛. 이게 뭐 선배님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는데 너무 아파요. 맞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게 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얘기를 하나 봐라. 뭐 되게 마음이 더 아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주는 파괴적인 부정적인 피드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적어도 공감이라도 해주자고요. 그래. 저는 그래서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드냐가 되게 우리의 디폴트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만 바꾸면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너도 많이 힘들구나 하잖아요. 근데 너무 좋다. 그 얘기.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야 너만 힘들어하고 나도 힘들어가 아니라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종호야 너도 그랬어? 우리 얘기를 해보자. 맞아요. 너무 좋아요. 왜 힘든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데 저희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맞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수투성이고 우리 되게 많이 허당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거를 서로가 좀 이렇게 뭐 잘못할 수도 있지 괜찮아. 야, 다음에 잘하자 이러면 좋은데 특히 어떤 전문가다, 인플루언서다 또는 내가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쪽이다. 조금만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비난의 화살들이 오기도 하고 안 오더라도 그 눈빛 하나에 내가 그게 온다라고 느껴서 굉장히 무서워져요. 근데 이게 마음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신호예요. 그냥 그래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다음에 그냥 우리 더 잘해보자 이러면 좋은데 이 비난의 화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아까 힘드냐 거기서 우리는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할까 이렇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힘든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다 힘드니까. 아니 내가 안 힘들어야 그러네. 내가 좀 공감할 물론 그런 상황에서 공감해 주는 내가 좀 있지만, 살아야 그러니까요. 내가 내 돈 좀 남는 걸로 이렇게 퍼주기도 하는데 나도
힘든데 네. 내 여력도 없으니까 이 사람의 아픔을 돌봐주길 네. 여력이 없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속도가 줄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회사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도 많잖아요. 되게 많이 쪼고 막 맞아. 진짜 각박한 선배. 그치. 근데 이런 시도를 해봤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이 사람하고 항상 부딪히고 서로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이제 술자리 같은 데서 선배 사는 게 좀 힘들어요. 선배가 되게 힘들어 보인다. 너무 힘드니까 이러는 건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술 마시고 우는 거예요. 그 선배가? 네. 꼰대 선배가? 되게 항상 모두를 쪼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아무도 그 선배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안고 사는데 너희들은 덜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채찍질을 하고 있었던 약간 거예요. 피해의식이 있었구나 그분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나종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그 힘든가 물어봐주고 공감을 해주면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점점 가는 이 악순환을 우리가 선순환의 고리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다는 얘기 할 수 있고 그래서 공감을 받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힘이 생기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힘든 마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누구에게도 이렇게 잘하지 못하게 되는데 사실은 나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나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뿌듯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래, 그래도 나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라는 걸. 근데 내가 스스로에게 변명하는 거죠. 내가 나쁘려고 해서 나빠? 내가 지금 너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내가 힘드니까 그러잖아. 이걸로 가게 되면 서로가 악순환, 서로에게 그럼 악순환인데 이걸 이제 반대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내가 도움을 아까 장 박사님처럼 도움을 받은 경우도 이제 정신 건강에 나아지지만 내가 주는 것도 정신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기한테 떠오르는 귀인이 있을 거예요. 은인. 뭐 김현정 PD님도 저한테 은인이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제 목소리 들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나는 사람한테 이메일을 하루에 하나씩만 보내도 그 사람 정신 건강은 좋아질 수 있어요. 진짜요? 고마웠다. 그때 고마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받았는데 아무런 바쁜 하루를 살다가 갑자기 받았는데 내가 그랬지. 서로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뭐 나누면 배가 된다. 이게 진짜 캠페인에만 나오는 광고에만 나오는 용어가 아니군요. 그리고 연구로도 다 실제가 그렇군요. 뒷받침이 됩니다. 네. 사실 이런 저희가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자살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거나 움직이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보내시고 나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방송에 나왔던 한 명이 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 나종훈 교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는 게 내 본업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주고 있어서 근데 또 내가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되게 힘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누군가가 보낸 그때 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작은 메시지 하나 그렇지, 이런 것들이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진짜 그러네. 정말 그래요.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 사람 말 한마디. 저도 막 이 정치 인터뷰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다가도 요 댓글에 김현정 씨 뭐 할까? 멋있어요. 뭐 이런 거. 이뻐요. 멋있어요. 진행 잘하시네. 이 한마디가 힘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서로 그렇게 좋은 쪽으로 선한 뭐라 그래요? 북돋움, 격려 이렇게 해서 선한 에너지를 만들어가자, 선순환을 만들어가자 지금 그런 큰 게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메일 한마디 표현해 주는 거 하나가 문자 하나. 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준 것뿐 아니라 나도 좋아진다. 이런 것도 되나요? 혹시 나 되게 디프레스되고 내 일로 뭐가 보람도 안 느껴지고 이럴 때는 봉사활동 같은 거. 물론이죠. 그거 괜찮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정신 건강이 훨씬 좋고. 훨씬 좋아요? 네네. 몸은 힘들어도? 덜 우울하고 덜 불안하고 자살 생각도 더 적고요. 네네. 내가 가장 힘든 순간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다른 사람에게 힘드냐라고 하거나 손을 내미는 건데 사실 나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제일 좋은 행위가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도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시작해 보려는 선순환을 만들고 싶은 어떤. 그때 뭐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두 분이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이거였어요. 힘을 모으자.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웃긴 얘기일 수 있지만 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끼리 소통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끼리는 서로 다 알고, 뭐 뇌과학자끼리도 알고, 그 다음에 뭐 상담, 사회복지, 심리 각각의 분야에서 다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모두 한 자리에 모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그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모이자. 이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좀 모이자. 거기서부터 이 프로젝트는 시작이 된다. 연대는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거 되게 슬픈 이야기지만 이렇게 모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해외도 많이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모이면 싸웁니다 보통.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문제로 들어갔어요. 자, 어떤 자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청년 자살이 중요합니다. 아니지. 노년이야. 숫자. 왜냐면 그렇거든요. 압도적인 숫자는 인구로 봐도 그렇고 고령화로 보니까 노인 자살이 압도적인 숫자로 높아요. 그래요. 그런데 비율로 보게 되면 10대, 20대, 30대의 죽음의 원인 넘버 원이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심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갈라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노령층을 먼저 봐야 된다. 청년층을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실제로 오셨던 분이 했던 얘기가 서울시 자살 예방센터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20, 30대 여성분들이 모여서 되게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고 북돋고. 근데 이 커뮤니티가 지속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굳이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남성 커뮤니티에서 갑자기 몇백 명이 와서 서울시는 여성만 지원하냐. 이거 왜 20대 30대 여성만 있고 우리도 힘들다. 막 이렇게 나왔던 다 힘든 게 문제 있죠. 다 힘든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그렇게 와가지고 20대 30대 여성만 그 뭐 챙기냐라고 하는 그룹을 우리가 같이 데리고 너네 힘들지. 그 뭐가 그렇게 힘든데 여기 와서 이런 일하고 그들을 또 케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다 모여야 하고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나이, 세대, 젠더, 심지어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지난 정권에 시작했던 거면은 이번 정권에서도 지속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번 정권에 시작된 프로젝트면 어느 쪽으로 가건 다음 정권에서 지속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여야가 나뉘거나 아니면 어떠한 좌우, 진보, 보수가 이 문제에 있어서 나뉘면 안 돼요. 이런 문제로 나뉠 수도 있어요? 나뉠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막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굉장히 자꾸 일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낮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본에 실제로 이게 자살 예방 의원 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이것만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니까 누가 정권을 잡든 누가 정권을 잡든 분쟁 나 싸우지 말고 같이 가자. 근데 그래서 왜 그렇게 하게 됐냐고 이제 그 백종원 정신과 교수님이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게 표가 되니까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무브먼트는 결국에 우리가 어떤 이 목소리를 크게 해서 우리 사회 당연히 살기 좋아지고 정신건강적으로 나아지고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정치권이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압력이 될 정도로 그걸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 그게 목표입니다. 너무 좋은 얘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실 어떤 크게 생각하면 정책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제 정부위원회도 같이 함께 하고 계신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위에서부터 정치권 어떤 정책부터 시작하게 되면 늘 비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그냥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겠습니다. 현 정권은 무슨 업적 포장이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의 소수의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려면 저희가 그래서 전 국민적인 캠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는 프로젝트가 돼야 되고 여야 막론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진짜 그래서 초당적인 나이 세대를 아우르는 젠더를 아우르는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일종 저희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현재도 프로그램은 많고 함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작게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모아보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게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코너가 있어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박사님 또 언제 오세요? 한국에? 일단 여름에 잠시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에 따라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나중에 귀국하시면은 그때 한번 또 우리 이야기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또 그때 한번 또 새로운 진단들 내려보고 치료법 찾아보고 이런 시간 마련해 보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진짜
이걸 계속 해나가면 지금 보고 계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저희가 힘을 받거든요. 근데 저희 이번 주에 처음 모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만들고 있고 몇 달 후에 한번 또 더 와서 업데이트 드리면서 그때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또 더 비전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중에 우울하고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혼자가 아니란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우리가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도움을 청할 용기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든 분들은 괜찮아요. 잠깐 내려놓으세요. 잠깐 내려놓고 나를 돌보세요. 나부터.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너무 귀중했습니다. 카메라 각자 자기 앞쪽 카메라 어느 쪽인가요? 그래서 요거 다 보시면서 예쁘게 하트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하트 이쁜 거 제일 이쁜 걸로. 그래서 귀여워. 자, 함께 인사 나누고 여러분 이제 댓글 쇼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요 방은 닫힐 겁니다. 잠시 후에 댓글 쇼방에 다 모여주세요. 자,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